28일 열린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의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 3대2로 아쉬운 패배를 맛봐야 했지만 교체 투입 1분 만에 만회골을 도운 이강인 등 우리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최근 바이아웃 금액이 공개돼 여러 팀의 눈길을 끌고 있지요.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동점을 이끌며 세계 축구계의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신예 스타도 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 알아보려고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연락한 팀도 있다는군요. 이처럼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걸 보면 다음 월드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가나전에서 이강인은 첫 경기였던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보여주기에는 후반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가나 측면 수비수 타릭 램프티에게서 공을 빼앗은 뒤 크로스를 올려 마네골을 돕는 등 투입되자마자 경기의 흐름을 바꿨는데요. 그 뒤로도 기회만 있으면 상대 선수를 돌파하거나 크로스를 올리는 건 물론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도 도맡아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가나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런 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한국의 패배로 끝났지만 외신의 이목은 이강인에게 집중되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인 리알 토마스는 경기를 본 후 이강인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스페인 축구 전문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재능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도 교체 투입된 후 경기 흐름을 순식간에 바꾼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이강인이 90분을 뛰었다면 한국과 가나전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요. 해당 기사는 이강인은 투입된 지 1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며 한국이 필사적으로 세 번째 골을 노릴 때도 이를 책임진 선수가 21살 선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강인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이강인의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발맞춰 유럽 여러 팀들이 귀 기울일 만한 소식이 스페인 현지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이 공개된 겁니다. 풋볼 마요르카의 알베르카 세레소 기자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1,700만 유로에 불과하다며 아마 그는 마요르카에 오래 있지는 못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이강인 정도 선수 몸값이 1,700만 유로라는 건 유럽 부자 구단들 입장에서는 헐값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김민재가 뛰고 있는 SSC 나폴리에서 이강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이번 시즌 현재까지 스탯도 3골 1도움으로 비슷한 엘리프 엘마스의 몸값은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2,300만 유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만 토트넘 호스퍼에서 5골 8도움, 이번 시즌에도 1골 5도움을 기록 중인 데안 클루셰프스키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5천만 유로입니다. 이 둘이 뛰는 팀보다 훨씬 약한 RCD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음에도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2001년생으로 나이도 젊은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1,700만 유로인 건 박앤세일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지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가성비를 누리고 EPL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레소 기자는 뉴캐슬에게 1,700만 유로는 헐값이라고 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뉴캐슬은 2019년 1월 미겔 알미론을 영입하는데 2,400만 유로 같은 해 7월에는 조엘링톤을 영입하는 데는 4,400만 유로를 쓰는 등 이강인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훨씬 비싼 값에 데려온 전적이 있습니다. 이 중 알미론은 영입 당시 아직 유럽에서 뛴 적이 없었다는 걸 고려하면 큰 돈을 주고 데려왔다 할 수 있는데요. 유럽, 그것도 라리가 같은 탑티어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1,700만 유로에 데려올 수 있다는 건 뉴캐슬로서는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뉴캐슬 이적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요. 뉴캐슬은 작년 10월 사우디 국부 펀드에 인수돼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해 이번 시즌 현재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등의 강호를 제치고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시즌 끝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페이스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권은 거의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 현재 뛰는 마요르카가 유럽 대항전은 고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강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팀임을 생각하면 뉴캐슬 이적은 이강인의 커리어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나전에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아 만회골을 넣었을 뿐 아니라 몇 분 뒤 동점골도 넣으며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에게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0만 명을 돌파한 것이 대표적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럽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이미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과거 자신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함께 뛰었던 유럽의 아주 괜찮은 구단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하는 친구가 조규성에 대해 물어보려고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 때 추가 시간까지 다 합쳐도 23분만 뛰고도 이런 관심을 받은 만큼 멀티골을 터뜨린 가나전 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지 안 봐도 비디오 외신들은 가나전이 끝난 뒤 2골을 넣으며 가나의 승리를 이끈 모하메드 쿠두스만큼이나 조규성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모 기자는 경기를 본 후 오늘 경기의 승자는 확실히 쿠두스가 되겠지만 나는 한국의 조규성을 꼽겠다며 경기에서 홀로 포지션을 지켰고 2번이나 득점했다. 3번째 골을 넣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극찬했고요. 페루의 엘 코메르시오는 아예 조규성을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다른 스타 공격수들보다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엘 코메르시오는 2골을 넣은 조규성에 대해 해리 케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등 세계적 공격수들의 이번 월드컵 실적을 능가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최소한 이번 월드컵 한정에서는 맞는 게 실제로 조규성은 가나전 2골로 이 3명이 현재까지 기록한 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은 도움 3개를 기록했지만 아직 골은 못 넣었고 클럽 축구에서는 오랜 시간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 중 하나로 군림했던 레반도프스키도 월드컵 첫 골을 이번 대회에서야 넣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라우타로는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보다 이름값은 떨어질지언정 최전방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골을 더 많이 기록한 조규성을 높게 평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이러한 조규성에 대한 관심은 유럽 구단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표 부회장은 앞서 말한 자기랑 친구인 모팀 테크니컬 디렉터가 조규성의 성격과 성실성 등 여러 정보를 캐묻는 등 유럽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듯 튀르키예 매체인 탁빔은 가나전 직후 자국 슈페르리그의 페네르바체가 조규성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민재가 나폴리 이적 전 뛰었던 팀. 김민재의 활약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건 물론 이적료도 많이 챙겼기에 조규성 측에 공식적인 제의를 할 것이라고 탁빔은 주장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라이벌 팀 중 하나인 베식타스 JK가 이미 올해 초부터 조규성을 관찰하기 위해 한국에 스카우터를 보내는 등 튀르키예 축구계는 이전부터 그에게 관심을 보였기에 이 보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탁빔은 프랑스 리그왕의 스타드렌도 조규성 영입을 위해 페네르바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렌 또한 이번 시즌 개막 전 나폴리와 김민재 영입전을 벌인 인연이 있는 곳. 김민재 건은 제하더라도 렌은 아민 구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활약이 준수하지만 조규성과 같은 장신의 강한 피지컬을 가진 공격수는 없어서 영입 시 공격 옵션 중 하나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병역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도 조규성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요인 중 하나. 조규성은 2020년 시즌 종료 후 곧바로 김천 상무에 입대해 올해 여름 전역하면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무에서 복무 중인 권창훈처럼 유럽에서 뛰다 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로 돌아와야 할 일이 생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요. 과거 박주호가 분데스리가의 마인츠에서 뛸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몇 년 더 일찍 국내로 돌아와야 했을 뻔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선수에게는 엄청난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조규성과 달리 병역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2001년생으로 아직 만 21세라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가 아니라도 참가할 수 있지요. 따라서 내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설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 따도 내후년 올림픽 때도 만 23세라 여전히 와일드카드가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는데요. 와일드카드를 통한 선발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병역 특례를 받을 기회는 4번이나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강인과 조규성의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본인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축구의 미래도 밝혀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들은 각각 98년생과 2001년생으로 8년 뒤인 2030년 월드컵 때에도 주력으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게 된 한국 축구계로서는 낭보가 따로 없지요. 홍현석이나 양현준 등 이번 월드컵 대표에는 선발되지 못했지만
재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동연령대의 다른 선수들까지 고려하면 다다음 월드컵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한국의 스타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한 이경인과 조규성. 이들의 활약이 대한민국 축구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기를 기대해봅니다.